참 오랜만에 상하이 증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게 생겼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 잊어버리고 오셨어요. 예. 워낙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전 저희가 특집을 좀 오래 하느라고 열전상의 시간을 굉장히 오랜만에 가졌는데 아이고 그 진간 시간에 중요한 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양회도 끝났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발전 고위급 포럼도 끝났고 가장 그나마 좀 최근 핫한 게 보아오 포럼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좀 비어있는 동안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상하이 증시 얘기 한번 총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예,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6개월이랑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같자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좀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최근 시황부터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일단 보아오 포럼 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일단 증시에서 가장 우리가 느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성강통 시행에 대한 여부입니다. 일단은 양회 이후에 리커장 총리가 여태까지 2번 정도 얘기했고요. 세 번째 나누는 내용인데요. 성강통을 올해 출범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재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언급인 것만큼 일단은 그만큼 의지는 강력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그림을 보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주식에 대한 시황을 말씀드리고 각 나라의 증시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그 나라의 핵심이 되는 팩터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잔고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신용에 대한 추이로 좀 가장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자료 보시면은 중국 증권금융공사 그 돈을 빌려주는 곳이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융자 잔고 및 금리 추이라는 그림을 좀 보고 계십니다. 일단 전융자 업무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전융자 업무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증권사가 신용융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전융자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잔고 금리를 얘기할 때는 몇 퍼센트의 금리대로 빌려주느냐, 즉 증권사 우리나라의 증권사로 따지면은 해당할 때 조달 금리가 어느 정도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3월에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붉은색 음영, 녹색 음영, 파란색 음영 자체가 6%대에 있었던 금리가 바로 3%대로 인하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긴 추이를 봤기 때문에 실선 자체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게 2월에 3월 달까지 있었던 경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달, 8월 달 기억해 보시면 알 텐데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레버리지 신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치면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빌리는 그림자 금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뭐였냐면 8월, 9월, 10월까지 그림자 금융에서 빌린 모든 신용에 대한 업무, 즉 신용 물량을 다 청산을 해라. 그것 때문에 그 개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절에 손절을 거둔 건데 증시가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던 상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증권사 제도권 신용으로 신용을 계속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 대비해서 신용 잔고에 대한 그림을 좀 나타내 봤습니다. 신용 잔고가 최근에 봤을 때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는 증시 상승폭과 추세가 같이 괴를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소폭 증가한 이유 자체 아시다시피 증시 상승에 대해서 혹은 양의 폐막 이후에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전윤자 잔고 추이 자체가 떨어졌고 신용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오늘 점차 건전한 신용 업무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증시 자체는 작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패닉적인 그런 신용에 대한 물량 자체는 나올 확률은 앞으로는 적을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양회 끝날 때쯤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신용 거래에 대해서 활성화 느낌을 줬잖아요. 뭐 이것도 그렇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질의 신용 거래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점차 선진화된 제도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8월까지 정리 혹은 1월 8일 날 잊지를 못하는데 올해 1월 8일 날 대주주 제한
갑자기. 맞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자태를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도권 지금 3%대 금리면은요, 중국의 지금 그 국채 금리 자체가 5% 정도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파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이것도 역시 최근 자료인데요. 중국 주간 신규 개설 주식 계좌수입니다. 즉 개인분들이 신규로 개설을 얼만큼 했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지난주까지 수치가 52만 7천 건으로 역대 최다로 갑작스레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말씀하시는 개인 거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이나 법인 포함을 네. 할 텐데 일단은 어느 전체 수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 그림을 좀 더 말씀 좀 드리면은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증시가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이 그래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 거래 참여하고 주식 보유하고 전체 주식 개수, 즉 거래에 참여하는 주식 계좌 수는 소폭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 즉 신규 계좌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네. 심리적으로 증시가 더 가는구나라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좌 수는 아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러게요.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용에 대한 그 주제 자체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는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아직 심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드라마는 쓰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것이 네. 이 그래프를 보자면 그 전까지는 설명이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네. 시험거래 잔고도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계좌 수는 그리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거는 좀 우리들도 참고를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 파악이나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다음 그림 보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또 이제 중국 증시에서 가장 큰 팩터 자체는 기억하다시피 매크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증시 폭락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일단은 제조업 PMI 지수, 비제조업 PMI 지수. 최근 제조업 PMI 지수랑 비제조업을 좀 그 그래프로 좀 그려놔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점차적으로 꺾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 경제 자체가 제조업 쪽에서는 50을 어떻게 기준선에 했을 때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파란색 굵은 음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좀 꺾이고 있는 추세라 보일 수가 있고 이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중국은 3차 산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제조 PMI 같은 경우는 살짝 꺾이긴 했지만은 그러더라도 50 이상, 기준선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다음 그림을 좀 정리를 빨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3월 달에 양회가 다 끝났는데요. 전인대랑 정부 정치 협상 회의가 2개 끝난 상황에서 네. 일단 중국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장 나타내는 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GDP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목표는 7.5였는데 일단 7.3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목표는 7%였는데 저희가 12월에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거가 마지막에 1월 달에 얼만큼 나오겠느냐. 그래서 아쉽게 7%는 달성하지 못하고 6.9로 끝났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역시 6.9로 끝났고 일단 2016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6.5에서 7%를 유동적으로 몰표로 하겠다라고 네. 좀 기억을 하실 거고요. 밑에 뭐 CPI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실업률 부분 잠깐 살펴서 드리자면요. 실업률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 4.5, 실제 같은 경우는 4.1. 일단은 16년도 같은 경우는 4.5% 이내. 어느 정도는 기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틀리게 바뀐 점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자체를 좀 약간은 유동적으로 러프하게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 목표 자체가 조금적으로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잠시 양해를 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안정 경제 성장 유지 그리고 공급 측 개혁 그리고 내수 경기 관련해서 부양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양해 이후에도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었고요. 같은 내용을 일단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겠다. 13차 5개년 계획까지 쭉 하겠다라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이 자체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차트로 좀 돌아오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상해 종합 지수 차트를 제가 좀 HTS 화면 좀 켜놨는데요. 일단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려놨다고도 굳이 좀 말씀드렸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빨리 회복을 해서 그 위에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빠르게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저기 거래 참여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700에서 3,000포인트의 박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인트 만약 3,000을 강하게 하면은 3,000에서 3,200포인트. 그 다음에 3,200에서 3,500포인트. 점차적으로 계단식 상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기 자체로 봤을 때는 4월 달에 좀 미국 금리 인상을 저희가 염두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 시기와 좀 궤를 아마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조정 역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원자재 가격도 같이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유가란 이런 걸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외 변수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은 일단은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은 최근 한 달 동안의 느낌 자체는 양에 의해 기대감으로서 상승을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기초적인 어떤 재해 변수에 같이 궤를 해야 될 때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떤 지수 차트나 그런 거 보실 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많이 보시겠지만 역시 상해 종합 지수 그 흐름들을 보실 때 밑에 있었던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좀 꾸준하게 잘 살펴보신 후에 정말 중국 시장 그리고 개인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또 자리를 비운 만큼 또 저희가 오랜만에 모든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오랜만이네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종목 뽑는데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종목 제목은 이제 보교율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복요율입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교유리 같은 경우 유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유리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 자동차 유리 제조에서는 MS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미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독일 쪽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용 유리 제품 생산 주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2016년도에 순이익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빨리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해외 공장 설립을 올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와 미국에서 해외 사업에 초점을 좀 돌리면서 일단 BMW라든지 GM, 혼다, 캐딜락 같은 신규 고객 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최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어떤 우리 순이익률 증가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비용 절감 차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수익 개선에 대한 측면을 가장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을 살펴보면은 13배 정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정석 투자를 할 때는 보교율이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 말씀드리자면은 상해 지수 차트량은 사뭇 다른 모양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4.8일 위안, 최근 증시 상승 때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다른 그 시장의 매기가 쏠리고 있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스 하단을 계속 못 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승기 같은 경우는 시장과 같은 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15위안 정도로 해서는 지금 매매를 한다면은 16.5위안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이 많이 힘들고 지지부진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은 가는 것이 또 이치니까요. 보교 유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 정고점까지는 수준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물어볼 게 좀 많아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늘부터 입장권을 판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증시에서 좀 디즈니 관련주하고 디즈니 지수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간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제가 두 종목이 디즈니랜드 관련주로서 기억을 그랬어요.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전에 제가 보교율 설명드려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종목들 자체가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강할 수 있는 종목이 지수와 궤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중국 시장은 동일화되는 섭성이 더 큽니다. 네. 일단 상해 금강국제 호텔 발전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호텔 사업 영위하는 거 가장 아실 테고요. 뭐 매출 50% 이상의 호텔 사업 나오기 때문에 상해
디즈니 수혜의 가치 있다. 뭐 기억할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 35위안을 저점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역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해국제공항 역시 뭐 호텔 발전보다는 강하지 않은 모습을 하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차트가 수렴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괴를 같이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성공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해 금강국제호텔 그리고 상해 국제공항까지 저희가 또 상해 디즈니랜드, 디즈니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